어머니, 제발 좀. 오늘은 그냥 방에서 쉬세요. 그 무릎으로 저희 어떻게 따라오시려 그래요. 둘째 며느리 유미였습니다. 제가 이 시장 바닥에서 10년 넘게 친딸처럼 데리고 일 가르친, 어쩌면 딸선이보다 더 마음을 줬던 아이였죠. 이국의 후덥지근한 공기보다 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딸 선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유미 말이 맞아. 오늘은 일정이 너무 빡빡해. 엄마 무릎으로는 어차피 다 못 봐. 우리만 후딱 보고 올게. 호텔 방이 에어컨 나오고 제일 시원하잖아. 응? 제발, 이번엔 그냥 좀 쉬세요. 그렇게 둘은 제 만류를 뿌리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처음엔 그래, 나 없이 편하게 놀다 오라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도록 아이들에게서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보니 낮에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제가 챙겨온 충전기가 이 나라 콘센트 구멍이랑 맞지를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빌려보려 했지만 영어를 압니까? 뭘 압니까? 말이 통해야 빌리죠. 결국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혹시나 하고 싸들고 온 누룽지 봉지를 뜯었습니다. 낯선 나라 호텔의 유리잔에 그 딱딱한 누룽지를 몇 조각 넣고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불려 먹었습니다. 뜨끈한 숭늉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고려장이구나. 평생 새벽별 보며 일어나 떡을 찌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이 애미는 몸 한 번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고작 2억 말리 타국 호텔 방에 이렇게 버려지는 거였습니까? 그 지옥 같던 밤, 저는 이대로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돌아가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9, 시장통에서 40년을 넘게 말순이네 떡집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떡이 정직하다고들 말합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기계로 뽑는 떡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저는 그 미련한 절구질은 이제 힘에 붙여 못해도 새벽마다 찜기 앞을 지키고 그날 쓸 팥을 직접 삶는 일은 꼭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떡의 찰기가 돌고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제 인생은 그 떡집 찜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과 같았습니다.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뜨거웠고 정신없이 몰아쳤죠. 제 남편, 그 양반은 그런 저를 늘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줬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떡 배달이며 장부 정리를 도맡아 했죠. 떡집 구석에 그 양반이 쓰던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떡가루가 뽀얗게 앉은 그곳에서 남편은 달아빠진 주파나를 튕기며 오늘도 고생했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유일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제 희생으로 컸습니다. 큰딸 선이, 그리고 둘째 아들. 그렇게 두 남매를 키웠죠. 아들은 장가들어 며느리 유미를 얻었고요. 특히 유미는 제가 가게 일을 가르치면서 친딸처럼 의지했습니다. 손도 야무지고 싹싹해서 나 죽으면 이 떡집은 내가 물려받아라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의 그 하룻밤의 고립이 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손으로 떡 반죽을 가르친 유미가 저를 그렇게 찜 취급하며
남겨두고 돌아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온 아이들 앞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내내 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만 살폈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국에서의 그 차가운 방바닥이 그 누룽지 맛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짐도 풀지 않은 채 거실에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선이와 아들 내외. 셋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더군요. 일어나. 고개들 들어. 제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더냐. 평생 너희 입에 밥 넣어주느라 이 애미는 내 무릎이 쑤시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그 대가가 고작 낯선 땅에 애미를 버려두고 너희끼리 노는 거였어. 유미가 울먹이며 입을 열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변명 따위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너희도 이제 나 없어도 잘 살겠지. 아니, 나 없는 게 더 편하겠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통장 몇 개와 도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실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 집 그리고 내 평생이 담긴 그 떡집. 오늘부로 싹 다 정리한다. 이 집도 팔고 떡집도 내놓을 거야.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줘. 평생 불우한 이웃 도우라고 싹 다 기부할란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호텔 방에서 수백 번도 더 다짐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그 하얗게 질린 얼굴이, 남편의 텅 빈 밥상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단서가 제 기억을 후벼 파기 시작한 건, 그건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떡 주문 때문에 밤늦게 가게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텅 빈 저녁상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고 있었죠. 당신 또 밥 걸렀구먼. 내가 저녁은 제때 챙겨 먹으랬지. 제가 타박을 하자 그 양반이 물끄러미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이 떡집 그만 접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요? 이 떡집이 우리 식구 전부 먹여 살렸는데. 다 컸어. 자식들도. 이젠 당신이랑 나 둘만 좀 편하게 삽시다. 내가 당신 저러다 일만 하다 쓰러질까봐 겁이 나서 그러오.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나갈 떡이며 다음 달 대출금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편한 소리 하네. 겁은 무슨. 나 피곤하니 먼저 자요. 그때 남편의 눈빛. 모든 걸 포기한 듯 깊고 서늘했던 그 눈빛을 저는 왜 이제야 떠올린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내가 없으면 누가 당신 밥이라도 챙겨주나. 내가 없으면 당신 저 떡집에서 혼자 어쩌려고. 그때는 그저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 여겼던 말이 지금 제 심장을 얼음송곳처럼 쑤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유미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들 녀석은 어머니, 제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방에서 느꼈던 처절한 외로움과 배신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무슨 말이냐니. 내들이 내 귀에 대고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다. 나 이제 너희한테 짐 되기 싫다. 이 지긋지긋한 짐 이제 좀 내려놓으련다. 저는 당장이라도 부동산에 전화를 걸 기세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행동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자식들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큰딸 선이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선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애미를 낯선 땅에 버려두고 하룻밤을 연락 두절해. 그게 사람의 도리냐. 제가 선이의 어깨를 밀치려는데 딸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시켰다니. 이게 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너 지금 이 애미가 충격받아서 헛것이라도 본다 싶어 죽은 아비까지 팔아먹어. 아니야, 엄마. 진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두 남매 따로 불러놓고 유언으로 남기셨어. 선이는 울음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에요. 3년 전에 아버님이 저희더러 꼭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유언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내 엄마 저러다 일하다 죽는다. 내가 눈 감고 나면 저 고집 꺾을 사람 하나 없다. 저 떡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다. 가고 그 순간 3년 전 남편이 당신 저러다 쓰러질까봐 겁이 나서 그러우라던 그 걱정 서린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이의 울부짖음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내 엄마 고집은 말로는 못 꺾는다. 저 사람이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내려놔야 멈출 사람이다. 너희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엄마 좀 쉬게 해드려라. 그렇게 애원을 하셨단 말이야. 엄마 기억 안 나? 5년 전에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하면서 가게 나가겠다고 고집 부린 거. 그때도 아버지가 울면서 말렸잖아. 말로는 안 돼. 엄마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말로는 어머니 고집 못 꺾으니까 어머니가 충격이라도 크게 받으셔야 이제는 다 소용없다다. 다 그만두자. 그렇게 마음을 접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현지 가이드한테만 어머니가 푹 쉬셔야 하니 절대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였어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는 했지만 저희 딴에는 그게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저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죽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저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고작 자식들 시켜서 이 애미를 버려두는 거였단 말인가.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 누룽지를 씹게 만들었구나. 나 쉬게 하려고.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좀 쉬시겠지 하는 그 얄팍한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나를 이래서 떼어놓기 위해 이런 끔찍한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다. 내들 아버지 소원, 내가 들어줘야지.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원했다는데 내가 그만둬야지.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떡집 정리한다. 내들 아버지 소원대로 아주 깨끗하게 내 손으로 전부 다 끝장낼 거야.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들을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인 그 지긋지긋한 떡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울부짖음도 사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국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길은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이, 떡집 언니, 어디 아팠어? 며칠 안 보이대. 사장님, 웬일로 이 시간에 나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지나가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온 내 이웃들. 저들은 모르겠죠. 제가 얼마나 끔찍한 배신을 당했는지. 아니, 제가 제 남편에게 얼마나 끔찍한 원망의 대상이었는지. 말순이네 떡집. 간판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셔터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덜컥. 죄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무겁게 올라갔습니다. 쏴.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쌀 냄새, 팥 냄새, 그리고 떡 찌는 찜기의 뜨거운 김 냄새. 어제까지만 해도 제 삶의 이유였던 이 냄새가 오늘은 역겨운 원망의 냄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이놈의 떡집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저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원망하고 나를 여기서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끝내자. 당신 소원대로 이 지긋지긋한 곳, 내 손으로 오늘 끝장을 내자. 그것이 남편의 잔인한 부탁에 대한 제 대답이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요. 저는 가게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스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미 시집 올 때 해준 거. 이건 선이가 첫 월급 탔다고 사준 떡틀.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집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찜기, 떡살, 제 분신과도 같았던 것들을 망설임 없이
내다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시선이 가게 구석에 멈췄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곳.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저는 저 책상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떡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쓰던 낡은 주판과 달아빠진 장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것마저 치워버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서 지난 3년간 손이 차마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저곳은 제 가게 안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책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책상에 앉아서 당신은 나를 원망했구나. 당신은 자식들에게 나를 쉬게 해달라는 그 잔인한 부탁을 했구나.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그 책상이 이제는 남편의 지독한 한이 서린 증거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이것까지 치워야 당신 소원대로 완벽하게 끝나는 거겠지. 저는 걸레를 들고 그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3년 묵은 떡가루와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남편의 마지막 흔적까지 제 손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주판을 거칠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늘 끼고 살던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장부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다 가져가. 다. 당신 원망까지 싹 다. 저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 쳐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부책 갈피 사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월급 봉투 하나였습니다. 월급 봉투. 이 양반이 이런 걸 왜 여기에. 요즘은 쓰지도 않는 붉은색 한자로 축의금이라고 쓰여있는 그런 낡은 봉투였습니다. 떡집을 하면서 월급 받을 일이 없는 그 양반에게 왜 이런 봉투가. 봉투는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불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 거표지에 찍힌 이름은 그 양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 밑에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떡가루가 묻어 군데군데 얼룩진 편지지 위로 그 양반의 삐뚤빼뚤한,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말순아. 이 편지를 언젠가 당신이 읽게 되겠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는다면 그건 당신이 드디어 저 놈의 떡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겠지. 내 모진 계획이 드디어 통했다는 뜻일 거요. 계획, 당신 정말. 저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의 글씨를 원망스럽게 노려봤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자식들한테 당신 좀 쉬게 해달라고 무슨 수라도 써보라고 아주 모진 부탁을 했소. 그래, 그랬지. 당신은 나를. 내가 겁이 났소. 당신 저러다 일하다가 덜컥 쓰러질까봐. 내가 없으면 당신 혼자 저 떡집에서 외롭게 아플까봐. 그게 난 죽는 순간까지 그게 제일 무서웠소.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랐소. 그저 무슨 수라도 써보라고 이 못난 애비가 애들한테 몹쓸 짐을 지은 거요. 당신 고집 웬만해선 안 꺾일 거 내가 아니까.
아마 애들이 뭔가 단단히 마음먹었을 거라 짐작만 했을 뿐이요. 아, 이 편지를 당신이 읽는다면 그 애들 짓이 통했다는 뜻이겠지. 애들 너무 원망 마시오. 다 당신 쉬게 하려던 이 애비 탓이오. 여보, 평생 당신 손에 물 마를 날 없게 하고 새벽잠 한 번 편히 못 자게 하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오. 이 통장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당신 돈이오. 당신 몰래 10년 넘게 떡 배달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이웃 가게 경조사. 음식 나르는 일 거들면서 푼돈 모은 내 비상금이요. 당신 평생 그놈의 베트남 노래를 불렀지. 근데 여보, 자식들 주지 말고 당신이 노래 부르던 그 베트남 여행 가는데도 쓰지 말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당신 좋아하는 뜨끈한 숭늉이나 끓여 마시면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는데 쓰시오. 제발 좀 쉬시오, 말순아. 편지가 제 눈물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의 고려장은 남편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이 떡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저를 살리기 위한 그 양반의 마지막 두려움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그 말. 그 절박한 유언을 충격요법이라는 어설프고 잔인한 방식으로 오해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제가 누룽지를 씹으며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은 남편이 제게 남긴 가장 서툴고 가장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아, 여보,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월급 봉투와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3년 전 남편의 흔적이 멈춰있던 그 낡은 책상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떡가루 냄새가, 쌀 냄새가 그제야 제 코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이제야 알게 된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텅 빈 떡집 안에서 저는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가루가 뽀얗게 쌓인 가게 바닥에 엎드려 저는 3년 전에 미처 다 울지 못했던 눈물까지, 아니 40년 평생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서름과 회한을 토해냈습니다. 제 손에 쥔 낡은 편지지는 제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그 양반의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갔습니다. 여보, 이 바보 같은 양반아. 밉다. 정말 밉다. 밉다는 말이 수십 번도 더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쉬게 하겠다고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무모하고 바보 같은 방법을 택한 그 양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미치도록 그리워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의 통장과 편지를 부적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40년 제 인생이 담긴 이 떡집.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만하면 됐다. 나 이제 쉴게. 당신 이겼어.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쿵 하는 쇳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막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심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분노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양반을, 그리고 그 양반의 뜻을 오해하고
따랐던 내 가엾은 자식들을 비로소 용서하게 된 것이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선희와 아들 내외 셋이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떡집으로 뛰쳐나간 그 모습 그대로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저를 보자 선희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부동산이라도 가신 거예요? 제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저는 말없이 손을 들어 선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품속에서 그 양반의 낡은 장부책과 눈물에 젖어 눅눅해진 편지지. 그리고 그 양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너희 아버지가 그 낡은 장부책 사이에 숨겨뒀더구나. 네, 너희는 모르고 있었지. 그 양반 진짜 속마음.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미와 아들도 홀린 듯이 그 편지지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자식들한테 당신 좀 쉬게 해달라고 무슨 수라도 써보라고 모진 부탁을 했소.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딸아이의 눈에서 아까와는 다른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겁이 났소. 당신 저러다 쓰러질까봐. 내가 없으면 당신 혼자 아플까봐. 그게 난 제일 무서웠소. 아, 아버님. 편지가 끝까지 읽혔을 때 유미가 그 친딸보다 더 마음을 줬던 유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도 아들도 그저 아버지 그 말만 되뇌며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이 잔인한 연극에 동원되었던 제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그저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절박한 두려움을 무슨 수라도 써보라는 그 막막한 말을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서툴게 지키려 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우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너희도 고생했다. 제 한마디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못난 애미 그 지독한 고집 꺾어보겠다고. 너희 아버지도 참 모진 사람이다. 나 하나 살리자고 내 새끼들 가슴에 이렇게 무슨 수라도 써보라는 몹쓸 짐을 지게 만들었으니 제가 울고 있는 유미의 등을 며느리의 등을 처음으로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충격만 드리면 어머니가 쉴 줄 알고. 됐다. 다 안다. 너희도 그 무슨 수라도 써보라는 그 말 지키느라 애썼다. 이 애미가 다 미안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양반을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멈춰있던 3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좀 잦아들었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떡집, 내일 내놓을란다. 아이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 응, 그 양반 소원대로 이제 정말 쉴란다.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40년 나 먹여 살려주고 너희 키워주느라 고생했다고. 이제 그만 놔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겼다고 그 양반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제 말에 선희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누룽지를 먹은 이후로 오늘 떡집에서 울기만 했지 아무것도 먹질 못했던 겁니다.
그 소리에 유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밥 차릴게요. 그래. 그러자. 밥 먹자. 저는 평생 그 양반이 혼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던 그 식탁에 처음으로 기댈 곳을 찾은 사람처럼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다 같이 따뜻한 밥, 이제야 먹네. 여보,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그 낡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미가 30분 만에 부랴부랴 끓여낸 김치찌개는 맵고 짰지만 제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밥알을 씹는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 따뜻하다. 이게 그 양반이 평생 원했던 밥상이구나. 선이가 제 밥그릇에 연신 반찬을 올려주고 아들 녀석은 쑥스러운 듯 국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평생 남의 밥만 챙겨주다 이렇게 자식들이 챙겨주는 밥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또 사무치게 행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씹었던 그 차가운 누룽지는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절망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그 지독한 오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밥상의 따뜻함을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그 양반의 그 지독하고 서툰 사랑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제 청춘을 다 바친 그곳.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저를 올가매는 지긋지긋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쉼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정리라고 써 붙이는 대신 시장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언니, 이 찜기 이제 언니가 써. 나보다 더 좋은 떡 만들어줘. 최 사장, 이 떡살 필요하다고 했지. 그냥 가져가. 돈이 되는 것들이었지만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저와 제 가족을 먹여 살려준 이 시장에 제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양반의 낡은 책상을 제 손으로 직접 닦았습니다. 어제는 원망으로 닦았다면 오늘은 그리움으로 닦았습니다. 고마웠소, 여보. 이 책상 지켜줘서. 그리고 나 쉬게 해줘서 고마워. 책상은 빈 떡집 한가운데 마치 제 남편처럼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걸쳐 떡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원했습니다. 4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남긴 통장.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편지에 쓰인 대로 자식들 하나 안 주고 베트남 여행 같은 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집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풍이 돌아 외면했던 안방. 그 양반이 늘 당신 허리 찢어야 한다 고 말했던 그 아랫목에 뜨끈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쉼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었습니다. 떡질 시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봤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는 대신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떡집 오말순이가 아니라 그냥 말순 할머니로 저처럼 일만 하다. 늙어버린 다른 할머니들과 그림 맞추기를 하고 노래를 배웠습니다. 평생 쌀만 씻던 제 손으로 색연필을 쥐고 제 이름을 삐뚤빼뚤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제 아이들입니다. 선이는 이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가 아니라 엄마, 오늘 저녁에 나랑 막걸리 한잔 할래? 하고 전화를 합니다. 유미는 그 속 깊은 녀석은 이제 떡집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옵니다.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발을 뻗고 누워 시시콜콜한 시댁 흉도 보고 아이들 자랑도 합니다. 어느 날은 유미와 둘이 앉아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 누룽지가 아니라 갓 지은 밥으로 고소하게 눌린 진짜 누룽지를요. 어머니,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 이젠 그 누룽지 아주 고소하기만 하다. 야.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상처는 이제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 양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낡은 월급 봉투와 보일러 고치느라 바닥이 드러난 통장을 들고 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지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 깔고 누워있다 나왔어. 당신이 이겼어. 이 고집불통 영감탱이야. 덕분에 나 이제야 사람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평생 내가 당신 혼자 밥 먹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바람이 마치 그 양반의 대답처럼 제 마른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일막은 떡집의 뜨거운 찜기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남겨준 이 이막은 그 어떤 찜기보다 더 뜨겁고 따뜻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